제 개인적인 인생의 역사만 보면 개인의 노력은 개미 코딱지만큼도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끄집어내고 싶은 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거든요. 저는 제 덕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고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걸맞는 실력을 뒤늦게라도 갖추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뱁새 가랭이 찢어지듯이 달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은 아는데 블루 오리진을 모르는 사람들도 간혹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전액을 털어서 사재를 털어서 만든 블루 오리진이라는 로켓 회사에서 용접하고 있는 김현민입니다. 용접하시면 진짜 실제로 그 마스크 쓰고 용접하세요? 요즘 용접은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파라미터들을 다 넣으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정도고요. 원래 용접의 개념은 금속을 녹여서 붙인다 이거든요. 그래서 금속이 녹는 점이 굉장히 높지만 열과 에너지를 가해서 그 금속을 녹여서 붙여서 식히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용접 기술은 좀 더 첨단 용접 기술이에요. 그래서 고체 상태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찰과 교반을 통해서 용접하는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는 하도 몰라서 용접이라고 하면 딱 그 마스크 딱 맞습니다. 쓰고 그것도 해요. 위 이러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네. 생각나서 그것도 합니다. 가끔 필요하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많은 경우에 하고요. 그 다음에 큰 탱크 저희 로켓이 지름이 7m고 높이가 한 95m 정도 되는데 네. 그 큰 탱크를 용접하는 기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가해지면, 그러니까 금속이 녹았다 굳으면 저희가 원하는 물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블루 오리진에서 실제로 엔지니어로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여정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제가 기억하는 한 첫 번째 꿈이 과학자였던 것 같은데 사실 꿈은 계속 바뀌었어요. 뭐 그랬다가 뭐 의과학자가 되고 싶었다가 변호사 법률가가 되고 싶었다가 뭐 되게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가 계속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런 것들은 계속 바뀌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미국에 살고 있고 그럼에도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가를 뭐 대표한다고 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서 미국에서 이 인더스트리의 최전선인 국방 로켓 회사에서 이렇게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비춰봤을 때는 뭔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런 꿈들이 이제 커넥팅 다처럼 퍼즐이 맞춰져 가면서 여기까지 왔던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되게 궁금한 게 이게 커넥팅 닷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닷을 그리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대통령 되고 싶었거든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되고 싶었다가 뭐 가수도 되고 싶었다가 되게 저도 다양하게 했는데 지금은 결국 아직도 그 내 앞에 있는 점이 무엇인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과학자의 꿈이 있으셨다고 하셔서 좀 이런 점들을 미리 좀 예견을 하고 계셨는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으면 제가 돗자리를 깔아야 되겠죠. 아마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즉 저는 그래서 꿈꾸는 자들의 특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건 별자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늘에 무수히 많은 수의 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으면서 이거는 북극곰 같이 생겼어, 이거는 국자처럼 생겼네, 이거는 오리온처럼 생겼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꿈을 꾸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떤 자리에 가 있고 그걸 되돌아봤을 때는 이어지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레트로액티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뭐 당장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를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 건방져지고 되돌아보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얼추 그런 길을 걷고 있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교 전공을 신소재공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다 혹시 우연이었나요? 우연보다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는 과학고, 부산과학고를 나왔는데 생물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좀 다르네요, 그래도. 제가 이제 공사학번인데 그 당시가 황우석 붐이 일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소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경쟁률도 너무 높고 전략적으로 회피한 거죠.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면 바이오랑 소재를 결합해서 바이오 소재 쪽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대학교에서 할 때였고 제가 입시를 하기 전 3년 정도가 신소재공학과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를 썼던 건데 하필이면 그 해에 또 그 생명과를 잇는 거의 2, 3등 정도 경쟁률이 나왔었죠. 그래서 다 운이고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한 것도 제가 비저너리에서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블루 오리진에 계신 것도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입사할 때가 블루오리진이 엄청나게 팽창을 하던 시기랑 맞물렸어요. 저도 처음에 블루오리진 합격해서 이렇게 이직을 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 경력도 좀 쌓이니 이런 회사에서도 날 봐주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블루오리진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시기에 맞물려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고용을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거죠. 아, 그때 나는 운이 정말 좋았구나. 왜냐면 지금은 한 명 한 명 더 뽑는데도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때는 사실 지원자가 핏만 괜찮다, 뭐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 뽑아줬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3,500명 언저리일 때 입사를 했거든요. 2019년에. 지금은 블루진이 12,000명 정도 되니까 급격한 성장 곡선의 제일 앞단에 있었던 거죠. 그 전엔 들어가기 더 어려웠고 왜냐면 연구개발진들이었으니까 훨씬 더 브레인 콜렉팅에 가까웠고 이제 제가 이걸 잘 타고 지금은 또 약간 이제 성장을 멈추고 있는 리소스로 좀 더 많은 것들을 하자 이런 식이어서 운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운이에요.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렸을 때는 특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20살 초반엔. 그러니까 뭔가 다 자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어깨는 더 무거워지더라도 진짜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실은 다 운이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뭔가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됐을 때 이거는 내가 못해서 내가 준비가 안 돼서보단 진짜 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그때는 그냥 변명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인가 하면서도 그 무게는 좀 덜어지더라고요. 진짜 운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자아로 가득 차서 살았었죠. 이게 이 모든 게 다 내 능력이고 나는 천재고 막 혹은 천재이고 싶고 뭐 내가 노력하면 못 이룰 게 없고 이런 자만에 가까운 자기애를 통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서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서 나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순간이 왔던 것 같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도 내 주변 분들이 기꺼이 내어주신 자리와 기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구나. 나는 굉장히 교만했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의 기대는 항상 내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크니 그걸 만족시키고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노력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미님의 이런 자만심 가득 찬 자아가 언제 어떤 계기로 부서지게 된 거예요? 과학고를 가서 그게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했던 것도 있지만 뭔가 열심히 해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학고 수학 시험 치면 경시대회처럼 나와요. 한 8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2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 있는 뭐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굉장히 뭔가 열심히 쓰고 자꾸 막 이렇게 아는 한 그래도 풀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쓰면 부분 점수가 나오니까 막 그렇게 시도하는 친구들.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굉장히 소수가 있는데 답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머릿속에 그 풀이의 길이 다 보이고 답만 쓰면 되는 수준인 거예요. 조금 무서워요. 네.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은 거기에 특화됐고 나는 다른 재능이 있었던 건데 시험을 치는 거니까 절대적인 비교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환경상. 그런 점들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2학년 때 조기 졸업 입시를 제 친한 친구들은 다 카이스트 포항대를 잘 갔는데 저만 떨어지게 되면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때 주변을 많이 둘러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기 졸업 시험 불합격 발표가 난 날 아버지께서 회식 자리에 있으시다가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저는 이제
좀 뭐 실망했다거나 좀 혼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전학을 갈래, 아니면 뭐 시간이 필요하냐, 심지어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어떤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때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고 그들의 기대도 있고 그들의 눈높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들이 내어주는 자리, 기회들이 있는 거구나. 또 부모님의 삶부터 시작해 보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또 희생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거구나 같은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고, 그 생각이 대학교 초반 뭐 군대 가서 군대 다녀온 직후 이렇게 저를 굉장히 많이 뒤흔들다가 이제 철학을 만나면서 관계론을 조금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딱 단숨에 바뀐 건 아니고 그래도 몇 년 동안 생각이 바뀌는 그 과정이 네, 있었네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그래도 똑똑해.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잘 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적인 것 같은 평가를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그 괴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래도 뭔가 주변 분들의 힘, 가족의 힘으로 좀 극복도 하고 결국 시험 다시 치시고 포항대 들어가게 되신 거죠. 네, 포항공대는 3학년 때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제가 막 대단히 뛰어나고 내신이 계속 좋았고 뭐 경시대 실적이 좋고 이래서 갔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운적인 요소도 많았고, 그때는 무슨 운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해서 그 합격됐을 때요. 제가 고3이 됐을 때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대학교 연구실들을 연계를 해서 과학고 학생들이 학부를 뛰어넘어서 이제 대학원의 연구 시스템을 좀 맛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열렸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던 포항공대에 제가 선발이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생물을 전공했었는데 생물 파트가 포항공대에 연결이 됐고, 그 당시에 연결됐던 남홍길 교수님이 학과장이 되시고 그 뒤에는 이제 IBS 학장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촉망받는 연구자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께 추천서를 또 받고 포항공대 면접을 또 보게 되고, 근데 또 면접 문제가 식물로 쫙 깔린 거예요. 생물 면접 문제가.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포항공대 간 것도 과학고에 갔기 때문이고, 과학고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부산국제중학교 1기이기 때문이고, 부산국제중학교 1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초등학교 때 저를 잘 만들어주신 선생님들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돌아보면 결국 계속 운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시기, 그 초중고 시기를 모두 자아에 가득 차서 살았는데 돌아보면 저를 만들어주신 선생님들과 국제중학교가 그때 처음 생긴 것, 그리고 과학고가 국제중 1기를 그렇게 문을 활짝 열고 받아준 것, 과학고에 갔기 때문에 R&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포항공대라는 대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무섭게 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은 노력과 운 비율을 수치화하자면 이게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노력을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1대 99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거의 대부분이 운으로 다 이루어졌고, 저는 그 운을 메우기 위해 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99대 1이면은 진짜 뭔가 허무한데, 허무하면서 지금 들으면서 허무하면서 만약에 진짜 운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뭔가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은 느낌? 운명도 믿으세요? 저는 운명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근데 모든 순간이 기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결국에는 내 다음 짧지만 어떤 그 세그먼트를 정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나를 결정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때 자주적인 선택을 해 나가는 것만이 나를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답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를 구성하기 어려워져요. 내가 인정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 탓을 하든 남 탓을 하든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은 내가 했다는 걸 명백히 알고 있고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걸 뚜렷하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비난할 이유도 없거든요. 나는 선택을 했을 뿐이고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선택을 또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오게 되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보이는 것이 다 운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이쪽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를 여기 있게 한 건 그 선택들인데 그 선택들 중에서 뭐 하나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여기 있지 않을 텐데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건 결국에는 그 모든 순간에 최소한의 바이너리 혹은 뭐 3지 4지 선다 중에 하나를 골랐던 그 순간의 힘이구나를 믿게 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를 믿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지금까지 이런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들이 나를 만들었으니 앞으로도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같은 게 되는 거죠. 결국 선택과 책임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 게 되니까요.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고 실은 매뉴얼화 된 것도 없잖아요. 자신을 알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떤 것들이 현미님을 도왔어요? 저는 결국에는 철학이 저를 구원했다고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말을 하고 다니는데 철학이 저를 구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이라 하면 결국 우리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특히 어렵게 배우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적을 매겨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철학을 잘한다가 사실은 철학자 이름을 많이 알고 그 철학자들의 사조를 다 이해하고 그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아니고 저는 철학이라는 게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철학은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나를 돌아보게 하면서 그게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종교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철학과 친구들이랑 종교학과 친구들은 밥도 섞여서 안 먹는다고들 하지만 사실 저는 그 근본이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종교에 심취되는 이유도 그렇고 종교 안에 철학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러한데 사람이 결국 자기를 돌아보다 보면 굉장히 겸허해지는 순간이 와요. 아, 내 안에는 결국 별게 없고 많은 것들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거는 고대 철학, 중세 철학, 현대 철학에서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결국에는 모든 철학의 중심에 모든 철학과 종교의 중심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구성하는 건 무엇이냐? 내 내부적인 것과 내 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런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철학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이거든요. 80억 명의 사람이 있으면 80억 개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철학자들은 무엇을 남겼느냐? 그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법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역사에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보이는 거죠. 근데 나의 실상이 보이지 않고 나의 허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결함, 내 안에서 채워져 있지 못한 것. 내가 보통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내 결함의 움직임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뭔가 비워져 있고 남들과 다르면 잘못됐다라는 편견을 갖기 쉬운데 저는 이제 재료학을 전공했잖아요. 재료적인 관점에서 결함은 그 물질의 고유 특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 물질이 얼마나 어떤 스트레스에서 잘 버티는지, 잘 버틴다 하면 딱딱하게 버틸 수도 있지만 유연하게 늘어나면서 버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한 사람인가 단단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그 물질의 분자 구조보다는 결함에 있다는 거죠. 나의 결함을 이해하는 것만이 진짜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내 선택을 이해할 수 있는 클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함은 남들과 다른 나의 유니크함을 결정하는 요소이지 내가 뭔가 채워 넣어야 되고 딱딱해져야 하고 가득가득 차야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소재랑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니까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전공이어서 이제 그쪽은 잘 모르지만 지금 결함과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그 결핍이 더 크다. 근데 영화 보거나 어떤 시나리오를 쓸 때도 실은 주인공의 원동력은 결핍이거든요. 무언가가 삶에서 없어서 아니면 큰 결함이 있어서 이제 그 결함 때문에 그 다음에 액션이 이어지고 이제 그 결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영화 주인공이든 뭐 보조 출연자든 어쨌든 결함이 없이는 평면적인 인물밖에 나올 수 없고 마찬가지로 영화가 재미없어지고 캐릭터가 매력이 없어지겠죠. 네.
그리고 또 운 말씀하셔가지고 딱 이번 주 주말에 친구랑 이야기한 거가 생각났어요. 이제 그 친구도 인생은 그냥 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현민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되게 비슷하게 얘기한다 해서 걔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위태로운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아는 사람 중에. 근데 그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봤을 때 이게 뭐 힘든 건 누구나 있지만 뭔가 공감이 가는 게 본인은 지금 그렇게 위태로운 위치는 아니지만 나도 까딱했으면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되게 힘든 상황이고 위태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랑 되게 오랜 시절 안 친구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둘이 중학교 때 만났는데 둘 다 되게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 그리고 그게 되게 공감이 갔을 때 만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태로운 사람과 위태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그 친구가 이랬어요. 나는 근데 널 만난 게 결국엔 내 인생 그 후를 많이 결정한 것 같다. 만약에 중학교 때 그렇게 좀 더 취약해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던 시기에 너 같은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도 그냥 결국 그 골로 점점 내려가면서 좀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운인 거예요. 제가 그때 에콰도르에서 살다가 가족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살게 됐었거든요. 그때 만난 친구예요. 만약에 제 삶에서 그런 좀 힘든 일이 없었으면 저는 이 친구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계기가 특이하고 뭔가 좋은 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우리 연이 이어진 게 진짜 운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운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말 환경의 변화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떠안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선택을 할 때 변수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내 선택에 대해서는 변수가 되면 안 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인생은 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기보다 인생은 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분을 만나게 된 것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두 분 다 두 분을 위한 선택을 했던 거고 그 선택들이 지금 안정적인 관계와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즉 그런 것들을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운명은 사실 인간은 지나와서 돌아봐야밖에 알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또 딱히 운명론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하게 매 순간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가장 나다운 선택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만이 앞으로의 나의 소위 생존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과 달라야 하고 남들과 달라야만 한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리고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윈의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다양화하고 자연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는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어쩌면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나가는 것만이 나의 생존 확률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특히나 조금 획일화, 표준화돼 있는 경우를 맞아요. 저는 많이 관찰하는데 그런 걸 오히려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남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지? 나는 왜 유행에 맞게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지? 왜 나는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지? 왜 나는 의사 변호사가 짱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좀 생활을 그래도 몇 년 동안 하셨죠? 제가 6월 24일에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획일화된 모습이 보이셨어요? 글쎄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막 열렬히 얘기하고 있는 건 최근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찰에 기인한 것이고 사실 제 삶을 통틀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받았던 교육을 돌아보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였죠. 국제중학교라는 곳, 과학고라는 곳을 다니면서 또 이제 일반 보편화된 교육과는 한국에서는 좀 다른 교육 시스템에 있었으니까 네, 한국 교육이 이렇게 치닫는 어떤 방향성을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좀 블루 오리진으로 조금 돌아가서 네. 이제 그렇게
꼭 블루 오리진이 아니어도 커리어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무직 상태일 때가 제일 아, 힘들었겠죠. 제가 그 브라운대 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3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첫 직장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카이로스 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발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한 5, 6개월 정도 직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연인이었던 지금은 와이프인 그 당시에 연인이었던 친구와 뉴욕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 단칸방을 얻어서 지냈는데 뉴아크요? 아니죠. 뉴아크보다 더 심한 곳이 있어요.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동네였나 봐요. 그 브루클린 위에 음. 부쉬익이라는 동네. 아, 되게 유명한 지하철역이 하나 있어요. 매일매일 총기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부쉬익 그 블럭에 살았었어요. 왜냐면 아. 돈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도 비싸지 않아요, 뉴욕? 거기도 비싸죠. 거기도 뭐 한 달 월세가 2,000불 가까이 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 연인이었던 그분이 한인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를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남들은 왜 뉴욕 살았다 그러면 와 진짜 부럽다. 뉴욕에 반년 살았다고 하면 진짜 그때가 제일 행복했겠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가 2017년 겨울이 기록적인 추위 30년 만에 한파 막 이랬던 시절에 난로도 못 대고 호창문 되어 있는 우풍 들어오는 그런 데서 거의 6개월 정도를 무급으로 살았으니까 그때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력감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근데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미국 취업 시장에서는 진짜 소위 말해서 듣보잡이니까 음. 나름대로는 한국에서도 고학력이고 브라운대에서 포닥도 이렇게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카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게 되게 상징적이에요. 그렇게 뉴욕 부시윅에서 엄청 추운 가장 혹한인 겨울을 지내시다가 그 반대인 샌프란의 그 해쨍쨍한 그곳을 어쨌든 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뭔가 그 이미지 자체도 되게 상징적이에요. 네 그때 솔직히 우리 이런 말씀 드리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실리콘밸리 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뭔가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어떤 저에 대한 인식이나 철학이 없이 거길 갔었으면 아마 그 뽕을 또 세게 맞았을 거예요. 또 에고가 꽉 차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다 이런 거. 역시 나는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심지어 제가 인더스트리로 가겠다고 마음 먹고 첫 번째 면접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애플이었어요. 그것도 최종까지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것 봐라 나 이렇게까지 된다 그랬는데 그 면접 떨어지고서 반년 동안 취업이 안 된 거니까 다시 한번 그 소위 운이라는 것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 상태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 너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저는 이제는 인식을 하죠. 그래서 샌프란 갔을 때는 처음에 되게 한 3, 4개월 정도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돌아보면 저랑 별로 안 맞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일상에서 오는 행복, 이제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선택들을 누리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분초 단위로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시간을 많이 쏟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잡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게으른 사람처럼 비추어지고 뭐 사이드 허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뭐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 프로그램 코딩 짜서 어플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아름아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아닌데다가 이제 그런 환경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우울증이 살짝 오더라고요. 그때쯤 이직을 하게 된 거죠. 시애틀에서 삶은 어때요? 이게 저도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부산 출신이고 포항에서 10년 정도 학부랑 대학원을 다녔고 로드아일랜드도 바닷가고 뉴욕도 옆에 바다가 있고 약간 물 근처에 사시는 게 잘 맞는 거 제가 아니에요? 사주랑 관상에 물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맨날 바다 근처에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본 와중에 저는 시애틀이 저랑 가장 잘 맞는 도시 같다는 생각을 해요. 봄 여름에는 부산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요. 고향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향수병 같은 거가 생길 겨를도 없이 너무 행복하고 저는 뭐 비가 와서 집에만 박혀 있어야 되는 상황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애틀 생활에는 만족을 하고 있고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여서 뭐 인종 차별이나 이런 문제가 가장 좀 덜하기도 하고 뭐 주의 핵심 정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뭐 이렇게 에퀴티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아이들이 지내기도 좋은 환경 그리고 뭐 신체적
약자분들이 지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애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되게 궁금해요. 시애틀도. 한번 오세요. 가면은 뭐가 유명하지? 시애틀? 시애틀은 끝도 없는 우기. 이게 1년에 한 6개월 동안에는 계속 비만 와요. 비만. 그러고 나서 나머지 6개월은 굉장히 아름답게 화창하고 마운트 레이니어, 그러니까 레이니어 산이 진짜 그냥 산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솟아 있고 한국으로 치면은 그 잠실 타워가 되게 원근감 파괴하는 네. 정도의 규모잖아요. 레이니어 산은 어딜 가도 눈앞에 있는 것 같은 크기인데 사실 시애틀에서는 차로 운전해서 한 3시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자연 환경이 가장 아름답고 공기도 너무 좋고. 약간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설산이니까요. 다 아. 만년설로 되어 있고. 일하실 때 좀 리스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좁은 일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게? 오히려 반대죠.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이 그동안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의 규모다 보니까 리스크를 더 많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나간다기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리스크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리스크의 범위 혹은 어떤 심한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걸 다른 리스크들과 결합되지 않는지, 결합하면 증폭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제 QCNU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쪽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 그리고 실제로 취직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일을 하려면 가장 필수인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자질이든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회사 내에 어떤 그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좋은 직원이 되려면 이런 캐릭터들을 가져야 돼라는 게 지금 이제 15개로 바뀌었는데 쭉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가 passion for our miss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어떤 열망이 없으면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블루오리진을 거의 만 5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올 11월이 되면 이제 만 5년이 되거든요. 단 하루도 지겹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겹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오늘도 어제랑 똑같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매일매일이 챌린지거든요. 이게 내가 우주 시대에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패션 없이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패션으로 가득한 사람들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싶어요. 딱 들어보니까 블루오리진의 그 산액 문화 중 아주 큰 부분이 이런 팀워크와 다 같이 같은 미션을 가지고 그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게 되게 서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흔히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막 경쟁만 하고 막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부로 가보면 굉장히 동질감이 강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강하고 왜냐면 쟤네가 성공해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고 이게 첨단 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이가 너무너무 작아서 이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쟤네가 잘해야 파이도 커지고 우리도 잘해야 파이가 커진다는 믿음 때문에 아직은 경쟁한다는 느낌보다는 동료애가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더더욱 그게 증폭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같은 미션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마인드셋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블루오리진에서 있는 미션 말고 개인적인 미션은 있으세요? 개인적인 목표? 큰 한 부분은 공학도 엔지니어로서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창 시절 특히 20대 초반의 그 시절에 저를 구원했던 게 철학과 예술이기 때문에 항상 철학과 예술을 업으로 삼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높은 존경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일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로또가 되면 나는 무조건 재단 만들어서 어려움에 있으나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삶에 영감을 주는 분들을 위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형 그걸 왜 로또를 기다려? 사업하면 되지 라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법인을 만든 아트 플랫폼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의 또 다른 영역에서의 꿈은 지원닷아트라는 이 플랫폼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 아트를 사랑하고 향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확장의 개념으로 보는데 모두의 삶의 방향과 경우의 수를 확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좀 풍요로워질 수 있는, 또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원다다트는 어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인가요? 제가 꿈꾸는 플랫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이 예술을 주제로 끊임없이 밤새 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커뮤니티 플랫폼. 저는 플라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플라톤 시절이 되게 그립다는 생각은 해요. 그 광장의 개념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모든 사람의 보이스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누구나 어떤 얘기를 해도 배척당하지 않는 그 광장이 저는 너무 그리워요. 지금은 말 잘못하면 캔슬. 이렇게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특히 예술에 있어서는 뭐 누구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매몰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모두의 삶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의 일이야라고 하면 그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 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컨트랙트, 계약의 형태들이 커버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다다트를 통해서 예술가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짚으시는 거고, 이걸 향유하는 분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짚으시는 거예요? 2시간짜리 토픽을 꺼내신 것 같은데 작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순수 미술로 조금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이 산업 구조가 굉장히 그 자체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수익이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80% 정도의 순수 예술인들이 비정규직이고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공성과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는 페이먼트는 아마 최저임금이거나 그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더 긴 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삶을 영유하고 심지어 예술을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좀 예술 비즈니스 자체를 다각화하고 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생산하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 예술 프로그램들의 공급자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예술인들이 직접 개척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쵸. 누군가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척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사실 미술품 구매는 특히 한국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갤러리 그것도 초대형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카르텔이 굉장히 단단하게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인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물론 예술의 어떤 부분은 익스클루시브함을 무기로 작품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재테크적인 요소, 특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의 재테크적인 요소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과 예술은 대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 와서는 인류 역사상 모든 문화 향유는 대중화되면서 더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그 생태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거든요. 더 다양해지고 파이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술을 생산해내는 사람들도 다양해지고 향유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양했고, 근데 특히 한국의 이 순수 미술 시장이 점점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마음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점점 순수 예술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대중은 준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데 특히 한국이 대중문화를 사랑하고 또 그런 순수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의 어떤 집단적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수요는 존재하는데 이 공급 시장이 점점 말라 비틀어가서 진짜 아사 직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개선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간에서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다양한 작품들을 즐기고 내 취향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터드리고 그걸 소통하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형태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되게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돈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그게 뭐 돈은 뭐 투자든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지식이든 실은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그런 수요는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이 지식을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갭 차이, 그 정보 갭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다트가 근미래에 좀 이렇게 사람들과 그런 예술을 좀 이을 수 있는 다리가 되면은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20대 후반 나에게 지금 와서 어떤 한 가지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게 된 거 한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뭘 말해주고 싶으세요? 20대 후반의 저에게 네, 이 질문을 제가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조언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해주고 싶다고 해도 돌아간다고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너가 아둥바둥 해봤자 운이 모든 것들을 운이 모든, 그러니까 계속 겸손하게 주변에서 항상 너한테 기대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주는 것들을 밀쳐낼 필요도 없고 다 껴안고 가면서 그거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노력을 지금처럼 하고 있으면 너가 무엇을 원하든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씨앗으로 남아서 계속 생명력 있게 나아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답게 선택하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